안녕하십니까. 윤센터뷰 3회입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두 분을 저희가 강제로 할당시켜서 우리 이베스트가 나온 괴물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저희 주한모 PD가 정해줬는데 슈카월드의 전석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염불리가 아니라 염이사님. 네. 복면가왕 나오셨더라고요.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 정말 부러웠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왜요? 그런 데인지 모르고 그 PD님이 섭외했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그냥 노래 하나 부르면 저희가 편집도 잘해주고 음량도 잘 조절해주니까 그냥 노래방 왔다 생각하고 하고 노래를 가시면 잘하니까 됩니다. 가신 거냐 일단. 그치? 저 노래 못하는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음향 이게 조절이 잘해서 내가 만져주면 다 가수야 이렇게 말씀해서 갔는데 노래 부르러 딱 갔는데 제 앞에 연습 시간이 있었거든요. 가왕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왕님이 부르시는 걸 딱 듣자마자 큰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와, 진짜 가왕의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이거 마치 센터장님 앞에서 제가 무슨 주식 강연하는 그런 느낌? 이상한 얘기 자꾸 들려요. 깜짝깜짝. 너무 부러웠고.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정말 염이사가 다른 건 안 부러웠는데 저번에 아이돌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를 나갔더라고요. 누구였죠? 정은지.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에이핑크의 정은지. 라디오 나오네요.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 그런데 당신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날 위해서 그러면 한 번만 연결해줘야지. 아니 알고 보는데 거기 그 작가님하고 PD분들이 주식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특별 코너로 한번 주식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좀 섭외가 와가지고 나가봤습니다. 정훈 씨 때문에 나가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이거 하기 싫어졌어 지금. 근데 여하튼 이렇게 제가 원래 사회를 두서없이 보다 보니까 서로 인사 소개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제일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슈카님께서 소개하면서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저 소개요? 안녕하십니까. 그 슈카월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석재 슈카라고 합니다. 슈카도 보니까 슈카님도 근데 반말하는 것처럼 있을 때 반말하십시오. 반말. 제가 이베스트의 대리일 때 센터장님이셨어요. 저는 그때도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갈참이에요. 그때는 제가 인사를 드려도 그래 자넨가? 뭐 이러고 지나가실 정도로 내가 언제 그 정도 황당하네. 오늘 이베스트에 와서 또 윤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베스트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였고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 놀랐던 거는 제 기억 속의 이베스트 예전에 이트레이드 증권은 뭔가 좀 회사 분위기가 좀 칙칙하고 좀 왜 웃으세요? 직원분이 웃고 계시는데 사장님 못 보게 해요. 뭔가 저희가 그때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유명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옛날에 그 KT 빌딩 알죠.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아주 유명했던데 이번에 이사한 데는 이 뒤에 보이시는 게 이베스트의 지금 건물입니다. 여기가 실제 사무실인데 와 여의도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센터장님? 거의 제일 비싼 새로운 신축 건물에 제일 좋은 데 있는 거 보고 저희 이번에 다시 와서 저희 센터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센터장님한테 좀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 좀 그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이사도 오래간만에.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프로데클러는 아닌데 예전 이제 프로데클러로 불렸던 염승한 이사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한 지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저를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 갑자기 막 이렇게 방송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방송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 케이블 방송도 나간 지가 오래됐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센터장님 덕분에 그때 2016년 12월로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뭔가 좀 제 인생에 약간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느 증권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베스트도 그냥 그러겠지 했는데 갑자기 센터장님께서 우리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뭘 뜬금없이. 이미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 당신이. 근데 저는 이제 케이블만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센터장님께서 되게 스타일이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좀 약간 불도저 스타일이세요. 그냥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저는 이제 영어 파트에서 갑자기 착출이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약간 보조 진행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방송하면서 물론 이제 질문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방송하려고 좀 준비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댓글 관리하면서 뭘 배웠냐면, 아,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알게 됐어요. 댓글로 그게 정말 자료 많이 받잖아요, 그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질문도 난이도가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해가 지나니까 이 이리온을 많이 보시던 분들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셔가지고 질문의 난이도가요.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땐 제가 전화를 해서 애널리스트한테 맞아요. 직접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전달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리온을 좀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또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멋있게 날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 3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올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막 시장이 막 흔들리면 구원투수처럼 딱 나타나서 개인들이 사가지고 네. 네.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야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요번에 들어온 성격이 뭘까? 나도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 맨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적으로 들어온 배경이 뭐예요? 원래 주식이 이렇게 공격적 대안이 되었던 기억은 없거든 제가. 계속 멈추지 않고 들어오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일단은 이제 다른 자산이 일단 안 됐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안 됐던 거.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20, 30대가 봤을 때 소액으로 하기도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식 속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부동산 가지고는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는데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건 뭐 세금 폭탄이고 그런 약간 얘기를 막 그런 해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직접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식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뭐 은행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뭔가 이제 재테크 구조가 뭔가 좀 변화하는 시점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뭐 3%도 있지만 저희가 같은 이런 증권사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서 옛날 같으면 이제 개인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폭락장에 막 주식 다 던져버리고 이게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센터장님도 사실 좀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그랬는데 네. 우리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출렁 있는 걸 많이 기다리는 편인데 뭐가 좀 달랐냐면 굳건하게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그럼 개인에는 그렇게 산 돈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예전처럼 좀 성향이 다른 게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사고 어느 정도 수익 나고 나가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작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보시면요 여성 투자자분들이 정말 늘었는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이거를 내가 당장 돈을 벌어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생각을 하고 자식까지 물려주는 약간 부동산 개념으로 그냥 자식한테 증여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 안 가? 그래 뭐 안 가면 어때? 내 딸한테 물려주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마인드 자체가 그게 다른 거.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도 나는 상관없다. 예, 그런 분도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나는 막 이제 물릴 거니까 지금 줄이시고 막 이 얘기를 하시니까 축하 생각은 어떠세요? 자산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맞아요. 대부분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뭐 선생님 생각하시는 대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엄청 늘었는데 젊은 분들, 뭐 제가 많이 얘기하고 저랑 많이 접촉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 한번 보고 특히 코로나가 와서 한번 빠진 다음에 그 돈으로 그걸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오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부동산이 오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 나도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고요. 취직하고 대출받아 집 타고 보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집 타고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단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연봉 뭐 3천 시작하던데 지금 요즘 신입분들이 6천, 7천 시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가격이 점프했으니까 옛날에 그 똑같은 노래가 안 되는 거죠. 대출받아 집 살려니까 야, 거기서 걸리네? 그럼 나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요만큼이고 저걸 살려면은 이만큼을 해야 되네? 그럼 간극이 크니까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수단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하이 리턴 값을 찾게 되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하이 리턴 값이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안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냐면은 얘는 이제 집 살 계획도 없고 미래에도 그냥 나 그냥 조금 벌고 조금 아껴서 쓰겠다. 뭐 파이어족이 됐던 아니면은 그냥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옛날에는 주식하는 애들은 야 쟤는 뭐 저렇게 위험한 거 하나? 지금 떼부자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젠 반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저런 무대책한 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너 나중에 집이라도 사지. 가지고 있어야 결혼이라도 하지. 가지고 있어야 다시 한번 이렇게 될 때 너 어떻게 되지 않겠니? 주한호 씨가 격하게 막 고개를 끄덕이네. 앞에서 사람들이. 인식이 요즘에는 더 많이 바뀌었어요. 더 관심이 훨씬. 제가 굉장히 늙은 티를 한번 내볼까요? 예. 올 때는 저축이 미덕이고 부채는 좀 약간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저축을 해서 돈을 좀 투자라는 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요즘은 돈을 빌리는 게 바로 선인 거더라고요. 빌릴 수만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한번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해라 안전하게 하라는 건 결국에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고 이 리스크가 안 오면 사실은 레버러지를 가장 많이 펼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이잖아요. 안 온다면은 근데 만에 하나 오는 그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라. 저는 채권 매니저 출신 아니에요? 네, 저 채권 매주죠. 당신이 그렇게 그럼 자산 배분해라. 당연하지. 지금 뭘 해라. 그러면 달러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요 몇 년간의 그걸 보면은 이렇게 매기한 거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벌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주식에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가 모든 거를 결정한다고 아직도 생각을 해요. 조금 올드할 수 있어도 자산에 내 재산에 70% 투자가 돼 있는지 30% 투자되는지 먼저 좀 그것부터 보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미 나는 100%를 투자하고 있다. 근데 부족하다. 따라갈 거 보니까 이만큼 올랐는데 150% 가야 된다. 150%. 그것도 잠깐만. 주식 정도의 변동성도 안 되지.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안 되고 뭐 도지코인?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하나 약간 제가 느꼈던 단점은 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선이냐 악이냐, 이거 오르냐 내리냐, 이거냐 저거냐, 막 이런 게 되게 강하고. 근데 다 그러니까 센터님 말씀처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성향이 다 강한 건 아니고 저는 일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방송 이렇게 나가면서 체감해본 건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시는데 근데 일부 특정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되게 공격적이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많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성이 다 이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일부 분들이 자기 포지션을 딱 가지고 여기에 반하는 뭔가 액션이 딱 들어오잖아요. 못 견뎌요. 그냥 분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외로 그 중에는 또 자기 논리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또 뭐 그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뭐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막 인신공격성으로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대요. 예. 다짜고짜. 나랑 포지션이 다르니까. 항상 마음에 참 조절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쌓인 게 많았었네. 보니까. 제가 뭐 얘기를 안 해서. 슈카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진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여전히 많이 더 강하죠. 더 강한 거예요? 네, 더 강하죠. 그렇죠. 더 강해요. 더 강한 것 강해졌어요. 같아요. 근데 맞잖아. 여기서 다 저렇게 거에 내가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여론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대세 의견인지. 진짜 말을 잘하네요.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쏙쏙 바뀌어 지금. 너무 재밌어.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TV 9시 뉴스 같이 보고 신문 봤잖아요. 네. 뭐 조중동일지 한겨레일지 모르겠지만 맞아. 그럼 공통적으로 이런 뉴스가 이게 보통 생각이구나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게 없어요. 맞아. 그리고 일단 자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 자기 생각과 비슷한 뉴스, 비슷한 유튜브만 뜨죠. 그럼 그것만 보면 이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점점 마찬가지고요. 오늘부터 나라 사람이 한정된 사람만 들어오니까 사고가 점점 AI가 자꾸 그거만 보여주잖아.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점점 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글로 가면서 자기 의식이 점점 그쪽으로 강화돼요. 치고 다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거 들어보면은 둘이 대화가 안 돼요. 야 이거 봐봐 신문에서 이렇대잖아. 그럼 너 무슨 신문 봤어? 그럼 자기는 본 건 신문이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 나온 거라든지 어느 그쪽에 자기랑 의견을 같이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거가 뭐야? 그럼 자기가 봤던 유튜브 채널, 자기가 봤던 어떤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이런 소위 아까 이 극단의 인사들이 모여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세계에 생긴 심리는
주식은 밀리면 사서 버티면 된다로 이제 굳어진 거예요. 일단 난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오늘 한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굳건하다면 시장은 굉장히 새로운 단계거든. 일단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새로 들어온 2000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말고 올해 들어온 사람들. 예, 예.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밀린 다음에 1400, 1500 찍고 나서 들어온 분들은 아직 본격적인 밀리는 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치 롱장만 경험한 펀드 매니저와 비슷한 느낌? 펀드 매니저 생각하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도 경력이 오래된 펀드 매니저 분들은 이 드라마틱하게 밀리는 숏장을 봤기 때문에 항상 이걸 좀 대비하려고 하세요. 저를 보면 그 사람들 잘 안 돼요. 원래 젊은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예. 자꾸 야 이러다가 만약에 이게 오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밀리는데 그러면 이 손이 나가다가도 살려다가도 못 사게 되고 조금 덜 사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숏장을 경험이 안 한 이런 소장파 소위 말해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아유 센터장님 사면 오르죠 이러면서 우리 과감하게 사잖아요. 요즘에 우리 개인들은 굉장히 좀 과감성도 있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밀리는 시장은 매수로 대응한다. 저 아까 센터장님 얘기할 때 저도 그게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밀릴 때는 개인이 던지고 기관이 사고 이게 정석이었는데 요즘엔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사고 이게 반대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강세장 들었으면 막 꿈과 희망을 만들어서 막 부추겨요. 언론도 부추기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막 신용 빌려주고 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어느 날부터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겼었거든요. 기관은 팔고 개인 사고. 근데 요즘은 흔들리면 개인이 다 사요. 그래서 시장이 특히 우량주를 정말 제일 놀라웠던 올해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저는 네. 사람들은 안 올라서 속상해하지만 저는 더 빠졌을 거라 저번에 할 때 말을 했지만 개인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와장창 했을 거예요. 근데 개인이 버텼으면 여기서 돌 수도 있는 거죠. 진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냈으니까.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정말 이분법적 사고가 강해서 온 어떤 현상이냐 아니면 구조적 변화냐. 뭐 단순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변화냐 아니면 좀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서 이분법적 사고에 몰려서 온 현상이냐. 저는 구조적 변화라고 보는 쪽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그걸 왜냐하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대안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아, 젊은 대안이 세대 없으니까. 입장에서는 정말 마치 일본처럼 자산 가격이 우하향하는 시대가 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대에서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대명제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았어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 지금 뭐 부동산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접근이 어려우니까 점점 주식으로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으면은 뭐 이분들은 뭐 밀리면은 사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게 높지 굉장히 않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왜냐하면 혹시나 변동성이 생겼을 때 버텨주면 이러다가 어떤 사이클이 다시 약간 우호적인 거로 변화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반대도 좀 걱정하는 게 만에 하나 정말 이거 뭐 10년에 한 번 오니까 뭘 사실 반대를 또 하지? 내가 당신한테 물어. 아니, 트라우마가 오실까 봐. 이 매니저도 그렇고 한 번 세게 당하면 이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2008년 리만 끝나고 리만 전에 뭐 세 개를 산다 그래서 펀드 막 유행 불었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 뭐 아버지도 뭐3 개를 사는 뭐 중국 펀드, 러시아 펀드 아유, 그 얘기하지 마. 그 회사 아직도 싫어해요. 그 얘기하면. 근데 그랬다가 그게 제품이 그 상품이라는 게 사실 나쁜 상품은 아닌데 사이클이라는 게 잘못 걸린 거잖아요. 그럼 한번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면은 거의 10년간 또 펀드에 대해서는 안 쳐다보는. 우리 영희사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이제 개인들이 여러 번 흥분한 적이 과거에 몇 번 있었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80년대 후반 올림픽 제 주식이 기억나? 그때 아니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니 제가 저 친척분이신데 그때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객장이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증권주가 이 점상 가던 시절인데 어마어마했었고. 근데 올드한 저기. 아무튼 그랬었고 90년대 후반에 IT 버블 그때도 정말 그때 이제 사실 직접 투자를 많이 했는데 2007년이 되게 독특했죠. 그때 이제 간접 펀드라 그러죠. 정리식 펀드 쪽으로 물론 그것도 다 개인 돈이죠. 그래서 한번 버블이 터졌고 이제 다시 한 10년 만에 이번에는 나는 아무도 못 믿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특히 뭐 약간 펀드 사고도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또 불을 부었던 게 저는 이 유튜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장기 투자 마인드 안 가졌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데 사실 저희 이리온 채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보고서를 사실 개인들이 보기도 어렵지만
본다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를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쓴 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센터장님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알려줘요. 내용까지.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고 이걸 한 증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증권사가 하고 또 웬만한 뭐 경제 채널도 지금 너무 많으니까 물론 이제 정보의 홍수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좀 구조적인 변화인데 이 스마트해졌다는 거는 결국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위험을 예전같이 이제 지금 부동산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슈카님 얘기처럼 뭐든지 지금 바꾸려고는 해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요새 롤렉스가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명품이지만 아니요, 그런 거 같죠. 아니 사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줄 서서 사는 이유가 돈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안 빠져 차라리 돈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롤렉스가 한 1,200만 원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 사놓으면 그래서 지금 오늘 안 메고 있어요. 롤렉스여서. 예. 근데 사놓으니까 마치 주식처럼 오히려 이게 중고값이 더 올라가요. 이런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언제 돈의 가치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개인들이 지금 만약에 계속 느낀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저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사실 주식의 나라잖아요. 부동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그 퇴직연금이 막 주식 쪽에 들어가 있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언젠가는 한국이 전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좀 출발점에 좀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감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저번부터 저한테 저는 굉장히 길게 장을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나한테 길게 보면 저는 자기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한테 그렇게 유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해서 내가 그래 그래야지. 너는 이제 난 6개월 1년 단위로 항상 보니까 네, 그 얘기도 그죠, 하고 그죠. 이제 서로 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 이제 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부동산 선택을 자주 바꾸지 않아도 돼요. 한 번 하면 바꾸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이게 참 힘든 게 선택에 항상 강요받아요.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는. 부동산은 산 뒤에 물려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못 파는 경우도 많아요. 살아야 되니까 살면 되죠. 사니까 살면 되죠. 세다 오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제가 부동산을 샀다가 물렸거든요. 그런 사람 근데 많아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팔렸어요. 끝까지 안 팔려야 되는데 2015년인가 6년에 팔리더라고요. 그 왜 그때 팔렸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지금은 주식 투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아니면 올 초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해피했지만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또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까지야? 그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삼성전자 20%나 삼성전자, 빠졌거든요. 예. 9만 전자가 많으세요, 되게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주가 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 대부분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저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한테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은 부동산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치. 그 얘기요. 일단 주식을 내가 사가지고 주식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평생 살 수도 있지만 저희 그 회사에서 그 정우시 연구원님이 사실 되게 유명한 게 10년 올라갈 기업들 많이 발굴했잖아요. 그런 기업들하고야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정우시형을 제가 10년 전부터 네.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아는데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 중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말하지 마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할 기업이 아닌 이상 주식 투자하지 말라. 어렵지. 저는 사실은 그런 의견에는 좀 찬성하지 않는 게 그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기 투자를 계속 권유를 해요. 근데 그 장기 투자의 전제 조건은 집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집은 안 망해요. 근데 기업은 잘못하면 폭삭 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중국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기업에. 갑자기 경쟁사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믿음은 갖고 하시되 매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도 내고. 이때마다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결국 부동산과 다르다. 계속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아까 슈카님 말하다가 이렇게 넘겼는데 슈카님이 그러면 이번 일부를 정리해 주시죠.
저는 사실 좀 젊은 세대한테 좀 미안함을 좀 느껴요. 우리 젊을 때는 20대에서 30대는 이런 이 투자는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통인데 트레이더하는 것도 상당히 고통이었고 그쵸.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면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길로 되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까지 파고들어서 여기서 내가 적립식으로 내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좋은 결과를 내겠다 하는 투자는 마음 편한 투자일 수가 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내겠다는 투자는 이거는 괴로운 투자예요. 저는 괴로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괴로움을 젊은이들이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괴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도 위험 관리하고 자산 관리, 자산 배분이 가장 우선으로 가서 저는 잃지 않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50%를 벌 확률과 깨질 확률이 있다면 좀 덜 벌더라도 한 1-20% 벌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이 삶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뭐 인서트 뭐 코인해서 코인 더 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짐을 내려놓고 좀 욕심 덜 내면서 가는 게 우리 마음도 편하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도 내가 충분한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라면은 욕심껏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걸 좀 얻었어요. 답을. 뭐냐면 상당히 구조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항상 그거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금리가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돈을 뺏어서 남한테 주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위험을 통제하시려면. 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부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슈커와 우리 연불리의 어떤 키워드를 갖고서 하나하나 뽑아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